안녕하세요. 심선생 페이지의 심선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들은 첫 번째로 스터디는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로 일정은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네 번째로 인강이나 현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다섯 번째로 언제 쉬는 날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국어 임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차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2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차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강의를 활용을 많이 했고요. 초수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아마 강의를 안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어는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죠. 크게 국교론, 문법, 문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하시는 강사분들도 있고 하나 영역을 좀 깊이 있게 다루시는 강사분들도 있으시죠. 각 영역, 세 개의 영역에 다 다른 강사 선생님들을 들었어요. 문법은 이제 문법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을 찾아서 들었고, 문학은 또 문학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을 들었고, 국교론에서는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를 찾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의 너무 성향 차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을 할 순 없지만 그냥 제 판단에서는 그 영역에서 나름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선생님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기를 좀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 선생님을 골랐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냥 광고만 보지 마시고 진짜 합격한 사람들의 합격 수기에 어떤 강사를 들었는지 적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떤 성향인지 적어 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자기한테 맞는 강사 선생님을 찾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학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매일매일 문학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이 국어, 독해, 원리, 현대운문을 주로 했거든요. 현대시랑 현대소설 이렇게 두 권을 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해법 11종이라는 책이죠. 그걸 샀는데 제가 샀을 땐 18종이었던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이거 못 보겠다 싶어서 그냥 제 거지 꽂아놓고 노량진에 유명한 서점 있죠? 그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열어봤는데 이건 풀만하겠다 싶은 거예요. 문제도 더 이렇게 있고 막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지 않고 해서 이걸 골랐는데 이걸 고른 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EBS 강의로 한 강의 한 강의가 다 개설이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그 영역 중에 영역이 3개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없던 게 문학이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문학을 안 좋아해서 이 문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안 읽어본 작품도 너무 많고 해서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인강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 못 듣더라도 인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이 돼서 이거라도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오전 시간에 하루에 3편을 목표로 풀었어요. 이거는 하루에 3편, 쉬는 하루에 3편 스스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강의 듣고 이렇게 3편 했고 그 다음에 이 국어 독해 원리죠. 이거는 하루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개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꽤 오랫동안 이거를 쭉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운문 같은 경우에는 김주혁 선생님 강의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시 해석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고 중요한 게 뭔지도 잘 짚어주시고 해서 처음에 여기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모든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목차를 정해두고요. 여기서 알려주는 틀로만 해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화자, 대상, 관계, 상황, 정서, 태도 이런 키워드로 내가 그냥 쭉 가볍게 이 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서를 이 키워드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이 책에 있는 시를 읽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으면서 스스로 시를 해석을 하는 거죠. 시를 해석을 하고 옆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해석한 게 있네요, 여기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가 시 전문이고 이게 제가 여기 종이를 꼽아놨네요. 이게 제가 분석한 건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넘버링을 해놨어요. 1, 2, 3, 4 해가지고 1, 청자랑 대상의 관계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대상물, 세 번째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정서가 변하는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이 시를 읽고 뭐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버링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혼자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따로 했지만 이 시를 보면은 시 옆에 이렇게 또 날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를 채우면서도 시 내용도 좀 기억이 되고 옆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펼친 곳이 하필 틀린 문제이긴 한데 수능형 문제도 있고 설명, 식구 찾아 주어 서술형 형태로 쓰시오. 그리고 뭐 이런 단답형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았던 게 임용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단답형 문제도 있잖아요. 찾아서 쓰는. 근데 여기서 나름 훈련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항상 이런 포맷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객관형 다음에 서술형 하나, 다음에 빈칸형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던 문제집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김주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주로 이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EBSI라는 어플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 제목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전 김주혁 선생님의 강의를 아예 수강 신청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그냥 길을 가면서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고 하반기에는 특히 이동하면서도 많이 활용해서 들었거든요. 어플이 있어서 진짜 강의를 듣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뒀다가 다음에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매일 3편씩 제가 직접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점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 시를 다 공부하기 어려운 날이나 이런 때에는 어려운 시만 제가 골라서 이 어플, EBS I 어플에다가 시 제목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강의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선생님들 중에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수준도 있고 뭐 그냥 EBS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수준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제가 선택해서 들으면서 분석한 걸 맞는지 확인하고 너무 어려운 작품은 강의를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대소설인데요. 현대소설도 진짜 좋아요. 이 현대소설 책도 같은 비슷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열어보면 저는 사실 소설 전문을 찾아서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수고 이거를 다 읽는 거는 무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작품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모든 작품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잘려서 나와 있거든요. 감자여도 전문이 다 나올 순 없죠. 중요한 부분만 잘려서 나오고 이제 여기는 원리 체크라고 해서 이거를 독해하는 원리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포맷이에요. 객관식 문제가 있고 뭐 서술형, 단답형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소재를 그냥 띵 하고 나타내게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 구절이 중요해서 여기 실렸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강의를 꼭 들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는 전문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답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재미가 없고. 근데 강의를 들으면 그 줄거리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또 강의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강의를 항상 듣고 시간이 없을 때는 자기 전에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의 책은 혼자 공부하는 게 부담이 되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걸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 강의를 들을 때 모든 시시콜콜한 이런 작품을 다 다뤄주진 않아요. 주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작품을 깊이 있게 다뤄주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불안감이 있었어요. 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잘 못할 텐데 최대한 많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독해 원리 시리즈를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내가 직접 분석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의도 되게 잘 마련이 돼 있어서 한 30분 내에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따로 읽었던 책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3회독, 4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문학을 공부할 때 이론보다는 작품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그 작품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작품의 깊이를 아는 거, 제가 말하는 작품의 깊이라는 거는 바로 두 번째랑도 연결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저는 개별 작품보다는 문학사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중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문학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현대 소설 중에서도 좀 더 막 개화기 이쪽으로 전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고전 산문이나 운문으로 가면 그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작품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작품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때서야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뭔가 좀 더 심도 있는 답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그 작품의 배경, 깊이, 의미, 그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가지는 의의가 뭔지, 이 작품을 왜 나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번 읽고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걸 한 3-4번 그 후로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인강은 강의를 그 강사님께서 옛날에 찍어둔 문학사 강의를 개설을 해주셔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조차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듣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 포스트잇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시대별로 다 나눠놨어요. 포스트잇 색깔을 시대로 해서 나눠가지고 여기는 상고시대고, 여기는 고려시대고, 여기는 조선 전기네요. 그 다음은 조선 후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인물들을 포스트잇을 이렇게 작은 걸로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크게 시대별로 나눠서 나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읽으면서 슬슬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그 원문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가 되게 우리 시험에서 키워드 되는 게 기존 기출에서 키워드 되는 단어들이 정말 콕콕콕콕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너무 당연한 거이겠지만, 북문학으로서 소설문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신분 질서의 동요와 이에 따른 평민들의 자각으로 촉진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이 정말 술술 읽히지만 내가 답안에 쓴다고 하면 정말 쓰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키워드를 이제 딱 봐주는 거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단어를 딱 외워두고, 그 다음에 신분 질서가 동요됐구나. 그래서 평민들의 자각의 촉진으로 소설이라는 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문학사를 하면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 작품을 발돋움해서 다음 작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책에서는 그 관계를 진짜 잘 나타내줘요. 막 소제목이 그런 식이거든요. 금오신화와 홍길동전을 이어준 주생전,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들 간의 관계를 되게 잘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정말 정말 추천하고요. 제가 이 책은 진짜 열심히 읽었던 게 막 펜 색깔이 여러 개인 거 보이시죠? 이거는 진짜 막 열심히 체크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 책은 막 하루를 정해서 읽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해서 틈틈이 읽고 뭐 점심시간에 읽고 하면서도 충분히 여러 번 읽을 수 있었던 책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론보다는 작품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작품과 함께 문학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문학사 공부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도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문학사를 준비를 할 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고전 문학사 그리고 현대 문학사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비포 용지로 뽑아서 벽에 이렇게 항상 붙여놓고 작품을 보다가 이렇게 이게 어느 시대의 작품이지? 이때 다른 어떤 작품이 있었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걸 정리해둔 게 프린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린트는 없고 제가 프린트하기 전에 정리해둔 파일이 있어서 지금 이게 아이패드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대를 보면요. 이건 제가 정리했던 표인데요. 1890년부터 45년까지만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거 외에도 1940, 50, 60년대, 70, 80년대 정리해 놓은 거랑 또 고전 문학을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것만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가 시대, 시, 소설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소설은 밑에가 좀 잘려 있는 건데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벽에 붙일 때에는 쭉 이어지도록 밑으로 이어서 붙여서 활용을 했습니다. 보면 시대, 시, 소설로 정리해 놓았는데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 그리고 소설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려고 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1930년대네요. 이때는 민족 말살 정책기고 여기 보면 세계적으로는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서 일본이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 시기인 거죠. 자, 이렇게 세계적인 게 일본,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보면 그래서 이 결과로 징병, 징용, 정신대 이런 안 좋은 암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문학에 미친 영향으로는 바로 사회주의 문학이 굉장히 큰 억압을 받으면서 사라지고 문학의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카프가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순수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인 거죠. 이 영향으로 시문학파 그리고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흥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작가들이 이러한 경향에 또 이런 작가들이 이러한 경향에 들어간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었어요. 소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쪽 벽에 붙여놓고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작품만 분석했던 게 아니고 그 작가를 확인하고 이 표에서 찾아서 이 작가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작가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 작품을 썼구나 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좋았던 점은 그냥 그 시 자체만을 해석할 때 알 수 있는 주제와 다르게 새로운 더 심도 깊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작품의 본질을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고 답변을 쓸 때도 그게 더 잘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그 개별 작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좀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제가 이런 식으로 문학사 정리를 해서 틈틈이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강의 듣기, 강의에서 이제 작품, 개별 작품, 중요한 작품 다뤄주는 거 필기하고 그다음 문학사 강의 제공되는 거, 무료로 제공되는 거 듣고 그리고 책도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인데요. 이게 원래 이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책을 다 이렇게 끝에를 잘라서 이 스프링을 제가 이렇게 직접 끼운 거거든요. 이게 원래 제본을 맡겼었는데 그랬더니 스프링이 진짜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되겠다. 스프링을 다 빼고
이게 잘려 있잖아요. 제가 이 링만 사고 이 표지만 사가지고 나눠서 묶었거든요. 철을 했거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대별로 작품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시대의 작가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1960년대 포스트잇 철을 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포스트잇에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날 나는 1910년, 20년을 묶어서 그날 다 보겠다 하는 날은 1910년, 20년만 똑 떼요.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30 철을 떼서 10년, 20년만 작은 링에 끼워서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공부할 시간에 보고, 그날 이동할 시간에 보고, 밥 먹을 시간에 보고 해야 그날 그걸 겨우 다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을 아예 그냥 떼서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원을 간다. 나 어제 다 못 봤는데 오늘 학원 가야 된다. 학원 가는 길에 냅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보고 저녁 시간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강의는 안 들었어요. 이거는 강의는 안 들었지만 이걸로 이게 엄청 두꺼워서 대부분의 작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품 백과사전. 그래서 이 작품을 들고 다니면서 거의 모든 작품을 여기 안에 있는 작품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봤고요. 강의 듣는 사람 거는 그 강의 노트에 정리를 하되 이걸로 작품을 보고 그 강의에서 들은 것과 겹치는 작품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쫙 다 적어놨어요. 서정주의 시는 그 강의에서 들은 거대로 쫙 정리를 해놓고 뭐 기독교 상징주의고 불교고 영원주의고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책에서 봤던 이론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다 적고 그래서 이 책에 단권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모든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지금도 이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작품 시는 전문이 실려 있어요.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막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여기 보면은 관련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어느 교과서에, 어느 학년에, 어느 단원에, 어느 학습 목표로 이게 들어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런 표시를 해두었는데 보이시나요? 제목에? 이 표시는 뭐냐면 색깔이 점점 진할수록 여러 곳에서 제가 봤다는 의미예요. 내가 듣는 강사가 설명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듣는 강사는 설명 안 했지만 내가 봤던 이 독해 원리에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는 식으로 이제 제가 중요도 체크를 나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뭐가 많죠. 서정주 견주의 노래는 설화를 차용한 작품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용에 대해서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밑에는 이거랑 관련이 되는 상호 텍스트.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독해 원리 강의에서 김주혁 선생님이 가장 좋은 점이 상호 텍스트성, 유사한 작품이나 유사한 정서, 상황에 있는 작품을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필기해놨다가 여기다가 이제 딱 붙이는 거죠. 이걸 여기에 단권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면 여기는 하나, 두 개의 출판사에서 했는데 별표 막 쳐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딱 봤을 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쳐서 계속 자주 봤고요. 서정주에 태그가 돼 있는 거 보면 서정주는 정말 여러 번 열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펜색이 여러 개죠. 이 뜻은 제가 되게 여러 번 열어봤다는 뜻이에요. 한 번 볼 때 한 색의 펜으로 거의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도 이건 얇은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쳤다가 나중에 또 봤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도 한 번 더 별표를 쳐서 중요한 작품이다 해서 끝에 마지막에 엄청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생각보다 학습활동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꽤 있어요. 만약에 이 작품을 진짜 혼자 공부하고 푼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로 나름 연습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는 장애물을 하는 역할의 시어를 찾아보고 그 시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임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학습 활동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학사고 여기는 천재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주제입니다. 현대 문문 산문도 다 봤어요.
소설은 특히 저는 시보다도 더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보가 되게 세밀하잖아요. 시대적 정보라든지 이 소설이 나온 맥락이라든지 상호 텍스트성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소설을 공부하실 때는 좀 시야를 넓혀서 작품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시야를 넓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설도 특히 이 학습 활동을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 학습 활동인지 조금씩 감이 오거든요. 만약에 학습 활동을 구할 수 있다. 전에는 학습 활동만 모아놓은 교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강사 선생님의.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구해다가 학습 활동을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전 시가랑 산문이 나왔는데 이 책에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또 강사의 강의와 함께 문학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제가 다 제 책을 다 분리를 해서 그날 공부할 분량을 이런 식으로 링을 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모든 작품을 다 이게 되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라 여기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강사분이 다뤄주시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작품만 찝어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강사 선생님의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고전 작품 다룰 때였던 것 같아요. 고전 작품을 진짜 아주 심도 깊게 알고 계시고 이런 한문 표현이나 이 고전적인 표현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게 정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돼서 고전 산문 들을 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저 고전 산문 거의 잘 몰랐는데 고전 운문 특히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 부분은 가사네요. 이건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가사. 일단 저는 이 표지에다가는 가사의 특징 같은 거를 정리해 놓네요. 그러고 나서 이때는 만분가를 기출 예상으로 뽑아주셨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두견의 넋인데 설명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자들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자꾸 보다 보면 이걸 자꾸 소리내서 읽다 보면 이쯤 나왔을 때 그냥 입에서 나와요,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답을 쓸 때, 여러분 답을 쓴다고 생각할 때 이 한자를 못 읽으면 한자 그대로 쓰겠죠. 근데 만약에 한자를 안다. 그래서 두견의 넋이네요. 이거를 이 한자 그대로 전 솔직히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읽는다 하면은 이 한자 그대로 쓰고 의 넋이네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그렇게만 뽑고 싶을까요? 그쵸? 뭐 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한자를 그대로 써야 될 때도 있고 우리말로 써야 할 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한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발음을 쓰고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나중에는 좀 눈에 익은 것들은 다음 작품에서 또 나오면 얼추 읽게 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을 다 쓰면서 수업을 들었고 한글로 된 거는 많이 안 봤어요. 주로 이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고통이고 이 강사 선생님도 여기 진짜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걸로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나왔을 땐 진짜 껌이겠죠. 근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기도 해요. 왜냐면 계속 비슷한 내용이 겹치고 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고전 운문 같은 경우에 솔직한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 나름 고통을 참으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맥락이 크게 있기 때문에 좀 시대 구분도 쉽고 해서 이 책을 한 번만 보진 않았겠죠. 처음에 공부할 땐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나중에 기출을 풀고 다시 이걸 보니까 기출에 나왔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2008년 15번 문제였다. 이 문제 뭐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놓으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이걸 볼 때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오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다른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책은 무조건 한 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열심히 보시고 두 번째 때는 기출을 만약 본다면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시고 다음에 볼 때는 이제 이걸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만 얘기했는데 너무 엄청 기네요. 문학 경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원래 문법을 좋아하고 문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순간에 어떤 시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학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우시겠지만 누군가에겐 진짜 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차근차근 문학 준비하시고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교론이랑 또 뭐가 남았죠? 국교론이랑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서요. 그 문학에서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약간 그런 화두 중에 하나가 서술자랑 화자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 이거를 대학 강의에서도 들었었는데 좀 시간이 좀 몇 개월 지났다고 임용 공부를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EBSI 있죠. EBSI 거기 검색창에다 그 관련된 개념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목차를 가진 강의가 이렇게 뜨거든요. 요즘에는 강의 목차에 따라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 갑자기 번뜩 생겼거나 문학 이론을 공부하는데 내가 듣고 있는 강사에게 물어볼 형편이 지금 사정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물어볼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EBSI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만능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했어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든 태블릿으로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짬나는 시간들에 그런 개념들을 검색해 보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